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남대문 시장에 겨울용품을 사러 온 유동구입니다. 50%나 늘었다 그러니까네 진짜 깜짝 놀랄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되네요. 정규직이 아니고 계약직으로 우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직장이 불안하니까네 결혼도 늦게 하고 자식도 출산도 늦고 그러니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에도 문제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요새 유행되는 3포 세대가 늘어난다 하는데 우리 기성세대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런 일이 빨리 해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대기업과 정부 같은 데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게 잘 안 되고 있어가지고 문제인 것 같아요. 청년의 고용질이 악화됐다는 게 참 피부로 느껴지구만요. 대기업이라든지 정부 측에서 젊은이들의 직장 수요를 좀 많게 정부에서 그런 대책 강구를 부탁드립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죠. 좋은 일자리 문제,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시장의 소리는요, 3포 세대라고 불리우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대기업과 정부가 나서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한국의 미래를 걱정해 주신 남대문 시장에 겨울용품을 사러 오신 유동군 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구구절절 다 맞는 이야기죠. 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9,200억 원이 적절합니까?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듣고 있는데요. 7209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스, 북한의 공격 위협에 있어서 그 정도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군사적 기반이 아직은 부족한데 전쟁 나면 오히려 천문학적인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5280님은 노입니다. 먼저 불합리한 소파 협정, 한미행정협정이죠. 소파협정 개정이 먼저 아닐까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6개월 구독권과요. 또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도 저희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잠시 뒤에 스포츠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팔려가다니.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폰을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폰은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나세요.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의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오늘 저녁에 브라질로 전지훈련 떠나죠? 네, 축구대표팀 이번 전지훈련 대표로 뽑힌 총 23명이요. 네. 오늘 밤 이 9시 35분 비행기로 브라질 이과수로 이 전지훈련 떠납니다. 이번 전지훈련은요, 이 브라질 월드컵 때 이 한국 훈련 캠프로 쓸 이과수 지역을 비롯해서요, 미국까지 거치면서 총 3주 동안 계속됩니다. 유럽이 현재 한창 축구 시즌 중이기 때문에요, 유럽에서 뛰는 선수들은 빠지고, 대신 K리그하고 J리그 소속 선수들이 이번 전지훈련의 중심이 됩니다. 사실상 이 유럽파 선수들이 좀 주전인 게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브라질 월드컵 최종 엔트리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이번 전지훈련에 가는 선수들의 생존 경쟁이 아주 정말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주영 선수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소속팀 아스널에서 계속 좀 뛰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톱 공격수인 김신욱 선수, 울산에서 뛰고 있는 K리거죠. 이 선수가 얼마나 존재감을 보여줄지도 굉장히 관심사고요. 대표팀이 21일에는 미국 LA로 건너가서 26일 코스타리카, 그리고 30일 멕시코, 2월 2일 미국하고 연속 평가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지옥의 생존 경쟁, 이렇게 되면 이과수는 이과수 폭포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폭포경도 네. 제대로 못하겠어요. 네. 그렇겠네요. 선수들은. 네. 네.
자, 이번에는 기성용 선수 관련 소식 좀 들어보죠. 프리미어리그 썬더랜드에서 뛰고 있죠? 네네. 감독이 기성용 선수를 칭찬을 많이 하나 봐요. 예, 기성용 선수가요, 이 한국 시간으로 어제 열렸던 프리미어리그 이 풀햄과의 경기에서 이 골도 1개 넣었고요, 도움까지 올리면서 아주 맹활약을 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썬더랜드가 4대1로 승리를 했고요. 이 썬더랜드가 최근 기성용 선수 활약에 굉장히 힘입어서 기세가 아주 좋고 어제 경기 이기면서 드디어 이 탈골찌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기성용 선수 원래는 스완지 시티 소속인데요. 올 시즌에 썬더랜드로 임대돼서 뛰고 있습니다. 썬더랜드의 감독이 우루과이 출신의 구스타보 포엣 감독인데요. 오늘 영국 스카이 스포츠와 인터뷰에서 기성용을 스완지시티에서 완전 이적시키고 싶다, 우리 팀으로. 그리고 팀 경기력이 좋아지는 걸 보고 기성용하고 장기 계약을 해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이제 그동안은 팀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나 중앙 수비수 이런 포지션을 맡다가요, 최근에 포엣 감독의 뜻에 따라서 공격형 미드필더로 보직을 바꿨고요. 그 이후로 이제 리그하고 컵 대회에서 최근 8경기 총 3골 도움 1개로 그야말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포엣 감독이 팀에 강한 정신력 가진 선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기성용이다, 이렇게 경기 외적인 부분까지 아주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네. 이번에는 프로농구 소식 들어보죠. 자유투 관련 대기록이 동시에 나왔죠? 예, 어제 경기였는데요. 남자농구 KT의 조성민 선수가 어제 열린 동부전에서 자유투로만 18점을 넣었습니다. 이 기록이 역대 한국 선수가 한 경기에 기록한 최다 자유투 득점 신기록인데요. 이 종전 기록이 아주 옛날이에요. 1999년에 당시 삼성 소속이던 문병은이 기록한 17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만에 신기록이 나왔고요. 여자농구의 이 우리은행 박혜진 선수는 어제 삼성생명전에서 자유투 2개를 던져서 2개 모두 성공을 했는데요. 이게 이 선수가 지난해 2월 21일부터 자유투 42개를 연속으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 하나도 없이 42개 연속으로 넣었다는 건데요. 이 기록이 은퇴한 정선민 선수가 갖고 있는 연속 자유투 성공하고 타이 기록입니다. 박혜진 선수가 수요일에 KDB생명하고 경기를 하는데 여기서 첫 자유투만 성공시켜도 이제 신기록이 나옵니다. 좀 눈길이 가는 거는 이 자유투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지만 이 선수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라는 건데요. KT 조성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일부러 경기 도중에 이 숨이 찬 상황에서 자유투를 넣으니까 그 상황을 연습하기 위해서 개인 훈련하다가 가장 힘들 때 자유투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대부분 다 이렇게 대기록을 세우는 선수들은 연습이 있어요. 네. 네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일간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화영 캐스터. 네, 찬바람이 불어 거리가 많이 싸늘합니다. 차도 사람도 추운 날 내부순환로 성수대교 쪽으로는 고장차 소식 들립니다. 홍제문 터널 안 3차로에 고장차가 서게 되면서 연희램프 이전부터 정체 서행으로 이어지고요. 참고 운행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영동대교와 성수대교 사이 고장차는 이제 견인 작업까지 끝나면서 소통 상태가 좋아지고 있고요. 반포대교에서 난지나들목까지는 차가 많아서 정체입니다. 서부간선도로 외곽으로 목동교 오목교회 사이 있었던 추돌 사고도 빠르게 마무리가 됐네요. 이제는 이 부근으로 속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성산대교에서 신정교 쪽으로 차만 많은 정도로 서행 정도로 갑니다. 분당 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 수서 쪽으로 낙성 지하철도 지나는데 서행하고요. 분당 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는 탄천 1교 부근으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2월이 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저는 아무래도 졸업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의 졸업식은 마냥 축하만을 받을 수 없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취업이 되질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졸업을 미루고 또 안정적인 직장에 취업하기 위해서
스펙 쌓기에 바빠 휴학하는 학생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을 연애와 결혼, 출산 이 세 가지를 포기하는 이른바 3포 세대에 살고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년 21%의 첫 직장 생활이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시작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청년 유니온 사무국장의 정준영 씨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청년 21%의 첫 번째 직장이 계약직으로 시작한다. 참 이런 참 좋지 않은 기사가 나왔는데 청년층을 대변하는 입장으로서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요즘에 청년들에게는 정규직으로 표현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든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첫 직장을 구하면서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네. 사실 어쩔 수 없이 다른 선택의 여지 없이 계약직 일자리에 채용되고 있는데요. 정규직 전환의 희망을 가지고 일하지만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제가 표현하자면 일회용 인생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좋은 미래를 그릴 수 없는 현실에서 네. 계약직을 전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은 요즘에 청년들이 개인적인 능력으로는 사상 최고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 젊은 인력들이 이렇게 좋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 이후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큰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년 계약직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채용시장에 좋은 일자리의 공급 자체가 적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어떤 청년이 사실 학자금 대출 상환 등의 경제적인 사정이 있다면 네. 이른바 묻지마 취업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구직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떤 일자리든 구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에서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단기 계약직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는 사실 직장을 구하려면 계약직부터 시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은 사실 자기 경력을 위해서라도 네.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사실 이제는 구직 과정이 필수적인 과정이 되어버린 인턴 제도도 네. 일종의 변형된 계약직 고용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인턴제, 변형된 계약직 고용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변형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인턴을 채용해서 인턴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사실 정규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도, 실제로 정규직 전환에 제대로 된 확증을 하지 않고 어떤 계약 기간을 정해놓고 너희들의 경력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제공하는 것처럼 기업들이 이런 고용들을 늘리고 있다는 것이죠. 네, 원래는 이제 그 직업에 대해서 체험을 통해서 숙련도를 높여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변형적으로 고용을 하고 있다. 네. 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은 혹시나 하고 정규직으로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지만 또 안 되고 또 탈락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주변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정말 어려워갖고 고통 겪는 친구들 또 청년들 이런 경우 뭐라고들 얘기합니까? 사실은 정말로 이제 미래를 기약할 수 없고 계속해서 자기 개발에 나서면서 스펙을 쌓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언제 끝날지 전혀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살고 있고, 좀 자신감이나 자존감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사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는 청년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거나 이런 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정규직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스펙 쌓기에도 또 열중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어떤 스펙에 또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까? 일단 기본 이제 학교 생활할 때부터 학점 경쟁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영어 능력 인증 시험을 보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서 새벽에 영어학원을 다니는 것은 또 기본이고, 네. 거기에 엄청난 비용을 들어서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예. 그 밖에 이제 인턴이나 봉사활동, 기타 등등의 요즘에는 모든 것이 다 스펙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다른 자기 삶을 갖지 못하고 이 구직 과정에만 정말 매여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들 비슷하게 그런 스펙을 쌓다 보니까 이 스펙 경쟁이 치열하죠? 네네. 네. 자, 이렇게 임시직에서 또 계약 만료가 돼서 정규직이 될까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정규직의 문턱을 넘지 못해서 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주변에 많은데, 네네. 이 정부에서 또는 주변 단체에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기본으로 하는 고용보험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가에서 도움을 주기보다는 사실 이제 제도를 통해서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갖추어져 있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청년 이제
일자리를 구한 상태에서 이제 4대 보험에 통합적으로 가입해서 고용보험료를 180일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실업급여 등을 통해서 이제 다음 일자리를 구하는 과정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사실 조금 아쉬운 것은 청년들의 경우에는 이제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 사회보험의 안전망에서 굉장히 많이 이탈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지급되는 실업급여의 금액이나 지급기간도 충분하지 않아서 이 문제도 앞으로는 좀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분 의견 겸 질문인데 6135님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얼마 전에 인턴으로 석 달간 일을 했었는데 교통비는 물론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온갖 잔심부름의 야근까지 자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이게 좋은 경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심 쓰듯 이야기하던데 사실 저는 이력서에 한 줄 더 쓰려고 이 고생을 해야 하니 정말 괴로웠습니다. 라고 이렇게 6135님 의견 주셨는데 정 국장님 어떻습니까? 이런 분 많죠?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냥 인턴도 아니고 이제는 무급 인턴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과정의 일부라는 이름으로 일을 시키면서 사실상 그 기업에서 꼭 필요한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잡무들을 맡기고 뭐 교육비나 식비 등의 어떤 일체의 비용도 이제 인건비 형식으로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이제 경력 한 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턴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새로운 형식으로 이 열정을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착취라는 단어도 써주셨는데 무급 인턴, 계약직 고용 정말 이렇게 청년 일자리 질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떨어지는 것을 막으면서 좋은 일자리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정부가 이것만큼은 꼭 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정부의 입장에서는 현재 이제 고용을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될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가령 기간제 고용의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해서 현재 계약직 일자리로 공급되고 있는 것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에 따른 일시적 직무가 아니라 네. 상시적인 직무에 대해서는 네.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기업들을 강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한 이 기간제법의 적용도 강화해서 계약직으로 2년 이상 일한 경우에는 확실하게 차별받지 않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기간제 일자리 언급해 주셨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시간제 일자리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시간제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청년들에게 좋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게 정부가 사실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고용률 70%라는 양적 목표를 앞세우고 일자리를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청년들이 보기에 문제는 일자리 양이 아니라 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 정책은 자칫하면 정부가 앞장서서 뭐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직 일자리를 공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직자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을 어떻게 시간 선택제 일자리라고 말할 수 있느냐. 구직자들이 정말로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일자리를 충분히 공급하는 방향으로 그것을 위해서 공공부문에서 시작해서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 고용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 국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년유니온의 정준현 사무국장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9,200억 원 적절합니까? 인데요. 1596님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No, 미국에게 적당한 의존은 좋으나 너무 큰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아닐지 싶네요. 오히려 남북관계 개선에 이만큼의 세금을 투자한다면 더 이득일 것 같아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2547님의 의견은 다릅니다. Yes, 적절한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투명성은 확보해야겠지만 투자한 만큼 한미안보와 군사력 강화나 최첨단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더불어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네요. 의견 아직 보내주신 분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4라운드에서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죠. 4라운드에서는요,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일자리가 어려우니까 또 이제 자영업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자영업자가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김동환 소장님과 함께 경제로 보는 세상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경제뉴스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스 오너 질문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9,200억 원 적절합니까? 인데요. 몇 분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260님은요. 예스입니다. 중요한 동맹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군들도 미군들도 생명도 위협을 받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세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0811님은 노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이 투자된 것 같습니다. 투명성 확보가 시급하고 우리나라 군사에 더 지원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뜨거운 이슈죠, 이것도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차들이 다 이천으로 빠지고 있네? 아, 롯데 아울렛이 있었네. 여보, 우리도 이제 가까운 이천으로 갈까?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 12월 13일부터 쇼핑이 더 가까워진다. 해외 명품부터 아동 스포츠까지 350여 개 유명 브랜드.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진짜 크고 가깝네.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전화 상태가 지금 좋지 않네요.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네, 관련된 속보, 다른 속보 한번 좀 볼까요? 그 최동호 전 검찰총장 관련한 검찰 속보가 있네요. 네, 최동호 전 검찰총장의 혼의 아들로 지목된 최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개인정보 불법 열람과 관련해서 서울 서초구청에 대해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CCTV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네요. 진실이 무엇인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연결해 봅니다. 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공공기관의 모든 복지 혜택들을 국가 공무원 수준으로 축소하거나 없애라. 이런 개선 지침을 내렸다고요? 네, 공공기관의 퇴직금과 교육비, 휴가 등 모든 복지 혜택을 국가 공무원 수준으로 맞추라는 운용 지침을 내렸습니다. 우선 오래 근무할수록 훨씬 더 많은 퇴직금을 주는 퇴직금 누진 제도를 폐지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들에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비는 물론 사교육비 지원도 금지되고 대학생 학자금 무상 지원도 없애야 합니다.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이나 안식휴가도 사라지고 병가도 공무원처럼 연간 60일로 제한됩니다. 직원의 개인연금 비용을 보태주거나 주택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도 금지됩니다. 공기업들은 이 같은 복지 혜택 축소와 함께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한 실행 계획을 3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수입 문제 짚어보죠. 수입 제품의 가격이 획기적으로 낮아지는 계기가 이제 마련되나 보죠? 네, 정부가 그 수입 부문의 경쟁 제고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하고 병행 수입 활성화 방안을 활성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가격의 기존 가격의 반값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병행 수입은 해외 상품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업체가 아닌 다른 수입업자가 똑같은 물건을 들여와서 파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병행 수입이 늘면 동일한 제품이더라도 판매자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이루어져서 기존 소비자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는 그런 플스입니다. 네. 그동안 뭐 하다가 이제서야 이런 대책을 내놨을까요? 그동안 돈 버는 것도 다 토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영업이익이
국내 전체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나 보죠? 네.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두 그룹이 벌어들인 영업이익이 43조에 달하는데요. 국내 전체 기업이 올린 영업이익 141조 7천억 원에 41조 7천억 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출 규모는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 규모에 이르고 있고 또 증시 시가총액도 전체 시가총액의 37%를 차지하는 등 쏠림 현상이 심각해졌다는 지적입니다. 현호석 부총리도 오늘 삼성과 현대차그룹의 경제 집중도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해 주목됩니다. 삼성과 현대차 그룹의 경제 집중도 이렇게 해서 우리 증시에 착시 현상이 있다 이런 지적도 그동안 많았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제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기자였습니다. 뉴스와 유쾌한 한판. 뉴스 정면 승부. 진짜 경제 이야기. 경제로 보는 세상. 네. 김동완 소장님과 함께하는 경제로 바라본 세상 시간입니다. 2014년 새해죠. 청말가 밝은 지 벌써 2주가량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 경제는 여전히 밟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먹고 살기 여전히 빡빡하다 이런 이야기가 주변에서 많은데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다. 그런 이야기가 지난해에 이어서 또 올해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경제로 바라본 세상에서는 대한금융연구소의 김동완 소장님 모시고 장사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어렵은지 이 문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월급 생활자들은 이제 늘 이런 얘기도 하죠. 봉급이 매달 이렇게 따박따박 꽂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직원 봉급 주지 않고 네. 그렇죠.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덜컥덜컥 겁이 난다고 그래요. 네. 네. 이 자영업자들 어느 정도 고생하고 계신지 형편이 어느 정도인지 관련된 통계 있습니까? 글쎄요. 월급 받는 분들은 왜 이렇게 월급날이 늦게 오냐 그러는데 그렇죠. 네, 월급 네. 주셔야 되는 이 자영업 네. 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하시죠. 네. 네, 중소기업청이 전국에 1,490명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봤는데요. 작년 한 해 평균 이분들이 한 달에 877만 원 매출을 올렸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877만 원이요. 예, 이게 이 이익이 자체가 아니고요. 매출이죠. 매출. 아, 예. 그렇죠. 네. 판매고를 올렸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2010년보다 113만 원 그러니까 한 11% 이상 줄어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월세, 인건비, 재료비, 전기세 같은 거 빼면은 평균 187만 원 정도를 벌어서 집으로 갖고 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국세청 소득세 신고자를 보면요. 소득 신고한 개인 사업자 395만 명 중에 56%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번다 이렇게 신고를 했거든요. 이게 뭐 세금 기준이니까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자영업 종사자 한 절반 정도는 지금 현재 100만 원도 채 못 벌고 있다 이런 통계가 나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치킨점이라도 하시는 분들 혹시 야 나도 치킨 좀 해볼까라고 하면은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예. 이유 때문에 그렇겠네요. 네. 여기다가 또 사업 시작할 때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이렇게 빚을 냈다면은 또 이자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자도 빼야 되죠. 그렇죠. 네, 최근 들어 자영업 대출이 계속 늘고 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작년 말 전체 은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업 대출 중에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보니까 190조를 넘는다고 그래요. 이게 사상 처음으로 전체 기업 대출의 30%를 넘긴 거거든요. 많네요. 예, 1년 네. 전보다 거의 10% 가까이 네. 늘어난 건데요. 또 전체 자영업자 대출을 기준으로 볼 때 작년 3월 말 현재 1인당 대출 규모가 얼마냐 이걸 보니까 1억 2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봉급생활자 평균 대출 규모가 한 4천만 원 정도 되니까 3배 가까이 되고요.
이게 그러니까 장사는 안 되고 있는 대출은 크게 늘고 있는 거니까 이자도 못 갚는 자영업자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뜻이 되고요. 우리가 가계부채 1,000조가 넘어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어딨냐 이렇게 보면 이 자영업자 대출에 있다 이런 걱정들도 함께 나옵니다. 그러면 가계부채 1,000조 넘는다는 부분 그리고 자영업자 대출금 190조 넘는다는 게 가계부채 1,000조 안에 자영업자 대출 190조가 들어있는 거네요? 아닙니다. 이건 따로 계산한 거니까. 네. 따로 계산했다. 자, 자영업자가 늘고 있고 또 대출도 늘어나고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늘면서 대출이 느는 건 뭐 자연스러운데 그게 네. 아니라는 거죠. 작년 11월 기준으로 전국의 자영업자 수가 얼마냐 보니까 566만 명인데요. 1년 전보다 오히려 3만 6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인데요. KB금융연구소의 그 자료에 따르면요. 창업 1년 만에 폐업한 자영업자가 전체 18%를 넘고요. 3년 내에 폐업한 자영업자는 무려 전체의 47%나 됐습니다. 3년 만에 폐업한 자영업자가 47%. 예. 그러면은 장사한 사람 중 가운데 2명 중에 1명은 문을 닫는 거네요. 3년 안에 닫는다는 얘기죠. 네. 특별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음식점의 경우는 3년 안에 절반이 넘는 52%가 폐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렇게 폐업을 하는 것이 많은데 대출이 느는 건 역시 폐업할 때 전액 은행권에서 회수하지 못한 채로 연장을 해주면서 신규 자영업 창업에 대해서는 또 다른 대출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출이 자영업자가 줄고 있는데도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은행들이 자영업 대출을 늘리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작년부터 중소기업 대출 늘리라고 은행들 굉장히 많이 독려했거든요. 그랬어요. 네. 그런데 이 자영업 대출도 중소기업 대출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 자영업 대출이라는 게 중소기업 대출보다는 평균 이자도 조금 높고요. 잘게 쪼개져 있어서 부실률도 큰 돈을 한꺼번에 떼일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 대출보다는 좀 덜하다 이런 계산을 은행권에서 하는 것 같은데요. 이 자영업 대출 늘리고 싶어서 늘리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대출의 대안으로서 자영업 대출이 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에서는 자영업 특히 가맹점이죠. 프랜차이즈. 네. 가맹점주들이 매출을 축소했다가 또 엄청난 세금을 추징받게 됐다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예,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하고 던킨도너츠 같은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SPC 그룹의 가맹점주들한테 국세청이 1,000억 원이 넘는 부가세를 추징할 계획인데요. 네. 가맹점주가 신고한 매출하고 본사가 이제 포스 시스템으로 집계한 실제 매출액이 2년에 걸쳐서 1억 원 이상 차이 나는 곳을 추려봤는데요. 파리바게트의 경우는 전체 3,200개의 가맹점 중에서요. 1,900개가 추징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아유, 절반이 넘네요. 예, 네. 액수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서요. 이른바 포스 세금 폭탄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은퇴하신 분들은 혹시라도 이 파리바게트라든지 던킨 도너츠 이런 가게라도 하나 차리면은 좀 넉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 정작 이 3,200개의 가맹점 가운데 1,900개가 이렇게 추징당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그야말로 세금 폭탄이네요. 예. 억울하다고 그러겠어요? 이게 이제 가맹점주들 얘기는요. 매출이 과다 계상된 거는 할인 행사를 하거나 팔다 남은 빵을 기부를 했는데 이것도 포스 시스템으로는 매출로 잡히기 때문이지 고의로 매출을 누락한 건 아니다. 이런 입장들을 밝히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일부 업주들은 여지껏 일선 점포에서 이 신고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실제 판 걸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겨오다가 갑자기 이제 본사 포스 시스템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아마 모든 업종에서 매출액은 차이가 날 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국세청에서 서로 좀 팽팽히 맞서겠네요. 예. 네. 억울한 면도 있고 또 세금 당국 입장에서 볼 때는 세금을 제대로 추징한다 그럴까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되는 면도 분명히 있긴 있죠.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다 이 국세청 관련 이야기인데 기부를 했다면 앞서 이제 빵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빵 기부. 기부를 했다면은 증명을 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이제 빵이라는 게 유통기간이 있으니까 다 안 팔리면 이제 주변에 양로시설이라든지 고아원이라 이런 데 기부하는 빵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국세청에서 이번에 골목상
정권의 영세한 가맹점주들까지는 건드리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면서요. 연간 매출액이 6억 원이 넘는 중대형 가맹점 위주로 차액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또 경미한 건 좀 봐주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해서 신고액과 매출액 차이가 2년 동안 1억 원 이상 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분들을 좀 구제받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일부 가맹점의 경우는 만약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이걸 매매를 염두에 두고 권리금을 좀 더 받을 그 계획으로 포스 시스템 매출을 과다 계상했다가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은 조금 억울한 경우도 덜어는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그럴 가능성도 있겠네요. 지금 설명해 주신 포스 시스템이라는 것이 이렇게 자동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코드 같은 네, 바코드 찍으면은 예를 들면 매출액이 네. 몇 시에 어느 테이블에서 났다 이런 것까지 나온다 그래요. 네. 뭐 대한민국 뭐 그런 것도 그렇지만은 이제 신용카드가 워낙 많이 쓰이니까 그렇죠. 투명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네. 이 가게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이제 자영업 조금 하다가 뭐 권리금 장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재미를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은데 몇 년 전에 이제 용산 참사 또 이거 꼼꼼히 그 뒷이야기를 들어다 보면은 또 권리금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죠. 사실 네. 그랬습니다. 사실 자영업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권리금이라고 해요. 보증금이야 이제 만기가 되면 자기 돈이니까 찾을 수 있는데 이 권리금이라는 건 자칫 잘못하면 다 날릴 수도 있는 돈이죠.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하려고 해도 이제 들어올 때 지불했던 권리금을 내고 다시 들어오겠다 이런 그 사람을 못 찾게 되면 아무한테도 받을 수가 없고요. 반대로 장사가 잘 되면 집주인이 월세를 올리겠다 이런 구실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권리금을 몇 억 내고 장사를 시작해서 그럭저럭 잘 되고 있으면 건물주가 이 새 만기가 됐을 때 현재 한 500만 원 하고 있는 월세를 심한 경우에 갑자기 2배, 그러니까 1,00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죠. 네. 그래서 못 내겠다고 하면 가게 비우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권리금을 누가 이제 갖게 되냐 이거죠. 건물주가 갖게 글쎄 되는 말이에요. 거죠. 네. 보통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흔히 바닥 권리금이 있다고 그러기도 하고 네. 거기다 웃돈 주기도 하고 그렇죠. 야, 이렇게 뭐 수천만 원, 억대를 내고 이 장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해도 정말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해보면 안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네. 억울한 경우 이제 임대차 보호법이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막을 수가 없습니까? 이게요, 현재 5년까지 임대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고 월세도 연에 9% 이상 못 올려받게 하고 있는 게 현행 상가 임대차 보호법인데요. 이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포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요? 환산 보증금이라 그러는데요. 보증금하고요. 100회분 월세의 합계 금액이 서울의 경우에는 4억 원 미만이어야지 이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보면 보증금 1억에다가 월세 300만 원 이상이면은 이 법의 보호를 못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광역시는요. 그나마 이게 4억이 아니라 2억 4천만 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서울 중심 상권 이런 데서는 거의 이 보호를 못 받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 금액을 넘어설 것 같은데요. 대부분 넘겠죠. 중심 상권이라면 또 5년이라는 기간도요. 이게 5년 동안 보장을 받는다 하더라도 요즘처럼 불안기예요. 권리금만큼 과연 5년 만에 뽑을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5년 지난 다음에 보호를 받는다 하더라도 건물주가 5년 만기를 채운 다음에 비워달라고 하면은 혹은 계속 있으려면 임대료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로 내라, 배로 내라 하면 사실은 권리금 다 못 받고 또 건물을 비워줘야 되는 그런 자기가 지불한 권리금이 1억 원인데 장사가 안 돼서 한 5천만 원밖에 못 뺀다. 그러면 이게 보통 억울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야,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웬만한 지역에 이제 아파트 지역에 있는 상가들 보면은 이 평당 1억 원씩 한다고 그래요. 분양가가. 네. 그러니 이게 지금 말씀해 주신 뭐 2억 4천만 원 이거 이상할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이렇죠. 네. 참 장사하시는 분들 이 권리금 보통 문제가 아닌데 권리금이라는 게 이게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부터 생겼다 이런 설도 있고요. 6.25 전쟁 직후에 종로통에서 먼저 좋은 자리를 잡은 상인한테 그저 이제 옆에 자리를
가졌던 사람이 좀 성의 표시하던 관행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권리금으로 이제 굳어졌다 이런 설도 있는데요. 예. 경제학적으로 보면 70년대 우리나라는 게 초고속 성장을 할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이제 상가의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권리금이 더 굳어져 버렸을 것 같고요. 사실 이 권리금도 아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분해 보면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러네요. 예, 네. 이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이제 상권이나 입지에 대한 거고요. 영업 권리금은 단골 고객이 얼마나 있냐, 또 인지도가 얼마나 있냐, 네, 또 영업의 노하우 같은 게 얼마나 그렇겠죠. 있냐 이런 네. 영업권에 관련된 거고요. 네. 시설 권리금이라는 건 집기라는 게 인테리어를 양도받을 때 발생하는 권리금이죠. 네. 세 가지로 나눠서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닥 권리금이 있고 영업 권리금, 이 손님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이제 인도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또 이렇게 좀 못된 분들은 또 뭐 한 100m 옆에 가서 자기가 장사하고 그래갖고 또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도 가끔 많죠. 있더라고요. 네. 네. 자, 대부분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주고받는 이 권리금을 그러면은 정부가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죠. 그런 얘기들이 요즘에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이 권리금을 제약하는 법이 현행법상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네. 사적인 거래예요. 법이 네. 거래 자체를 규정하지 않다가 보니까 당연히 권리금의 차익이 생겨도 네. 세금 한 푼 안 내게 돼 있거든요. 한 점포 중개 업체가 작년에 시장에 매물로 나온 서울 지역 점포 8천여 개를 조사를 해보니까 네. 임대보증금의 평균가는 5,600만 원밖에 안 됐는데 네. 권리금은 평균 1억 2천만 원이 넘었다 이런 그러니까 조사가 2배가 있거든요.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네. 그리고 권리금에 대한 통계를 이렇게 만들기 시작한 게 88년도인데요. 네. 그 이후에 가장 높았다 이런 조사도 나왔거든요.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사에 의하면 치킨집의 평균 권리금이 1억 7천만 원으로 평균 40% 정도 뛰었다 그러고요. 반대로 편의점은 27% 정도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권리금을 통해서 큰 이득을 보고 있고 누군가는 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 실제로 정부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 어떤 분들 장사 잘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서 한 자영업자 2명 중에 1명이 3년 내에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3년까지 안 하고 한 1년 반 정도 하고 권리금을 조금 챙겨서 또 딴 데를 가고 뭐 이러신다는 이야기들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일반적인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재주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네. 자, 이렇게 자영업 어려운데 창업하라고 하는 정부 이게 뭔가 지원 시스템이 좀 갖춰야 되는데 좀 문제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보면 내수 진작한다 또 자영업 활성화한다 이런 정부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법제도가 이 자영업을 할 수 있게끔 돼 있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012년 기준으로요. 건물 명도 및 철거 관련 소송이 3만 3천 건이 있는데 이 중에 절반 정도가 상가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인한 소송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마다 15,000건 이상의 권리금에 관련된 분쟁이 법원에 접수가 된다 이런 건데 사실 법원까지 오지도 못하는 건수를 생각해 보면 이거보다 훨씬 많겠죠. 그렇겠죠. 적어도 네. 몇 천만 원에서 몇억 원 정도의 권리금을 주고 인테리어 다 해가지고 들어가서 열심히 해서 장사가 잘 됐는데 초기 투자 비용도 뽑을 수 없다.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자영업 활성화하고 창업을 촉진한다. 앞뒤가 잘 안 맞는 거죠. 그렇죠. 네. 또 이 상가 주인들은 권리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뭐 이렇게 막 쓰라가는 경우들도 그렇죠. 있어요. 종종.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권리금도 자산의 일종으로 인정해주고 보장해주는 건데요. 이걸 입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국회에서 입법으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당장 건물주들이 얼마나 반대를 많이 하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이 또 건물주가 많을 텐데. 많죠. 네. 예. 그래서 앞서 얘기한 그 세 가지 권리금 중에 또 영업 권리금이라는 건 장사의 실적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개량을 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또 건물주의 반대와 더불어서 또 심각하게 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급한 거는 이 세입자들 강제 퇴거를 어떻게 막아줄 거냐 혹은 현행 4개월로 되어 있는 영업손실 보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4개월 너무 짧다 뭐 이런 여론도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현행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좀 획기적으로 네, 세입자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바꿔주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월세를 3,400만 원 이상 내는 자영업자는 사실상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혜택을 전혀 못 누리게 되니까 절대 다수의 이 자영업자들이 무늬만
보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 문제도 가불관계에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대한금융경제연구소의 김동환 소장님과 함께 한국 자영업자 왜 이렇게 힘든지 구체적인 문제점 살펴봤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크릿 노트가 지켜온 비밀스러운 즐거움. 이제 폰에서도 이 즐거움을 이어간다. 지문으로 나만의 비밀을 지켜주는 베가 시크릿 노트. 그리고 또 하나의 시크릿. 베가 시크릿 업. 지켜준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온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네, 정면 승부가 여러분과 함께한 예스 or 노 질문은요. 오늘 한미 방위비 분담금 9,200억 원 적절합니까? 였는데요. 저희가 받은 문자만을 놓고 볼 때는요. 약 7대3의 비율로 예스라는 의견이 좀 더 많았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저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로도 많은 의견들 보내주셨는데요. 7944님은 예스, 방위비 분담금 적절합니다. 이렇게 주셨고요. 8719님은 노입니다. 방위비 분담의 일부분은 찬성하지만 한미 동맹 관계로 일방적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협약이 돼야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모두 감사하고요. 의견 주신 분 가운데 2547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작진이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월 13일 월요일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